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부동산 시장 영향은입니다.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그 주요 내용과 그 배경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2월과 4월 그래서 이어서 3회 연속 이제 동결 3.5%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실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러한 주요 이유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3.7% 나왔죠, 4월에. 그래서 아마 이제 3%로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주요한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되고, 또한 이제는 경기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되는 부분. 그래서 아마 금통위에서 전반적인 이제 금융 환경을 살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한미 금리 차가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7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금통위의 목소리는, 한국은행의 목소리는 이미 환율에 영향을 다 미쳤다라는 거죠. 이미 환율에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요 3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동결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기준금리 3연속 동결에 대한 주요 내용과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중 6명 중에 5명이 기준금리 3.75%포인트를 인상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기준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많죠. 많고, 지금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비자 물가는 작년 10월에 5.67에서 지난달에 3.7로 한 2%포인트 떨어졌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늘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 헤드라인 보지 않고 우리는 그 식품하고 에너지를 뺀 거를 코아를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코아 물가는요, 작년 10월에 4.18에서 지금 4.00이니까 거의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잡힌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올리고 싶지만 올리면 또 가계부채 많은 분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두고 보겠다. 그래서 발표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하는 총재가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동결한 것 아니다. 인상 열려 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금리가 인하할 단초로 생각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3.5가 이제 올라간 만큼 올라간 거다. 이제는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이제 6월 14일 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거거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6월 14일 날 미국이 0.25라도 올리면 우리 7월 달에 올려야 될 거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올리는 쪽으로 저는 베팅을 하겠어요. 하반기에 기준금리 하반기까지도 안 가고 6월, 7월까지. 6월, 7월 사이에. 단기적으로.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3.75 인상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그 말은 전 한국은행의 실수라고 봐요. 어떤 면의 실수라고 보십니까?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3.75%포인트보다 더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수 있거든요. 있다.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우리하고 차이가 지금 1.75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7월 달에 0.25로 걔네들이 더 올리면 2%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0.5를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관건은 환율인데,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지금 앞으로 6개월 동안의 한국은행의 금리는 진짜 안개 속이다. 자꾸 이제 시장에서는 뭐 금리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 이제는 내려가는 길만 남았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것만 남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소시에테 제네랄 주가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예요. 자, 금리가 그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번에 겪어봤듯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평론가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당장 6, 7월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 금리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5월 달에 금통위가 올렸어야 된다라고 좀 항상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려야 사실 이제는 금리 격차도 크게 벌어지지 않고 하반기에 가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금통위 위원들이 유도리 있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동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하반기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시장이 계속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금리가 유도롭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일단은 물가를 확실하게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물가 지수는 아직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물가를 잡아놔야 나중에 이제는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이제 폭이 생기는데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는 금통위 위원들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너무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보겠다. 예, 금리에 대한 이 영향이 고금리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게 저는 이번에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건 그겁니다. 정말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보지만은 사실 지금의 이제 연준의 목소리들 매파적인 반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표현이 딱 맞다고 봐요. 혼조세.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 인하겠지만은 지금의 금리의 변화, 지금 물가 기조는 사실 인하가 못할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하를 못하고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결로 계속 이어질 동결로.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동결로 생각을 갈 거다. 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미국 그 6월 14일 날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연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좀 벌었다. 좀 동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의지도 내비친 걸로 지금 알고 그 있는데 어떻게 근거가 보십니까? 뭐냐면 3월 초에 이제 실리콘 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모든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좀 꺼리고 있거든요. 그 대출을 꺼린다는 것 자체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효과와 맞먹기 때문에 안 올려도 된다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 데이터는 3월, 4월, 지금 5월 데이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물가가 전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 FOMC 12명 위원들 중에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파월을 빼고는 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매파가 우세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한 것은 6월에 안 올리면 7월에 올린다는 게 지금 거의 정설입니다. 연준은. 그리고 7월 이후에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건지 말 건지는 그때 물가를 이제 보고 할 텐데 저는 물가 그렇게 쉽게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은요. 전년 동비로 지금 마이너스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지금 물가를 마이너스 쪽으로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째, 미국이 기준금리를 금년에 내린다? 그러려면 엄청난 불황이 와야 돼요. 안 올 거다. 따라서 동결할 가능성이 큰데 물가를 만약에 못 잡는다고 하면 기준금리가 6월, 7월에 한번 0.25 올려서 5.5 만들고 일부 연준 위원들 지금 6%까지 가야 된다고 사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리는데 앞으로 1년 동안 0.25 올릴 거냐 아니면 0.5 이상 올릴 거냐 그게 문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3.5인데 지금 한은에서 3.75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저는 실수다. 그 이상도 열어둬야 된다. 왜냐하면 3.5도 이게 이창용 총재가 작년에 최저금리를 3.5로 이야기했다가 된통 그냥 욕을 먹었거든요. 이제 3.75거든요. 이 3.75도 보장할 수 없다. 만약에
3.75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하는 금통위원들은 책임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까지 말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외 시장의 어떤 경기 현황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따른 거시적인 어떤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럼 내부적으로 좀 들어와서 자 4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코픽스에 대한 금리가 3.44%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자 3월보다 0.12%포인트 낮아진 건데요. 자, 최근 코픽스 추세. 코픽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요즘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코픽스 금리와 연동을 많이 하죠. 그렇죠. 또 코픽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자고 한다고 하게 되면 9개 시중은행들이 조달한 자금의 평균 금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최근에 코픽스 추세.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추세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변동금리 받으시는 분들 또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 이제 코픽스랑 연동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는 3.44% 이제는 신규 취급액입니다. 이거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44%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0.12%포인트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준금리보다 밑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하락할 수 있다, 금리가.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듯이 사실 매파적인 발언이 그 이후에 코픽스 금리 3.44% 발표된 이후에 사실 연준에서도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조금 환경이 좀 변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인하 기대감, 그 다음에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연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금리가 가중평균 금리가 좀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짧은 사이에 다시 한번 매파적 반응이 높아지면서 다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자, 이런 점에서는 아직 뭐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신규 취급액 기준만 사실 지금 전월 대비해서 내려간 거지, 사실 뭐 잔액 기준이라든지 신잔액 기준은 오히려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소폭.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 하지만은 이제는 코픽스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근데 내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한테 체감이 오냐면, 일단은 변동금리 받으시는 분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변동금리 받으시는 분들이 6개월마다 이제는 아니면 1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제는 6개월 전 코픽스 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항상 목소리 높여왔던 게 많은 분들이 그러셨잖아요. 나 대출금리 뭐 금리 내려간다는데 피부로 전혀 못 느낀다. 이런 이유가 사실 이제 6개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6개월 전과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보면요, 코픽스 금리가 그때 3.98%였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낮아진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변동금리에서 이제는 한번 금리가 변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체감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지금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는 코픽스 금리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 낮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낮아지네. 이때 다시 한번 또 대출을 받아서 사실 또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이게 통계로도 보이는데, 일단 뭐 주담대 얘기하기 전에 가계대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3월에만 가계대출이 이제 18조 4천억 원 정도 신규 가계대출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금리에 대한 자체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실제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 85%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났다. 그 중에서 본다 그러면 주담도 대출만 보겠습니다. 3월에만 92% 늘었습니다. 4월에만 75% 1년 전과 대비해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더라도 실제 대출이 좀 많이 받아가셔간다. 이런 게 이제 통계로서 보이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좀 대출이 많이 받아갔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이름은 그렇습니다. 상생금융이라고 이제는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 은행 쪽으로 압박이 되게 심했죠. 그래서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금리를 많이 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상금리 내렸던 부분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는 대출금리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대출을 좀 받으신 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긴축에 대한 중단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지만,
대출 금리 3, 4월에 좀 많이 받았던 분들 그때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긴축에 대한 종료 이런 시그널이 좀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대출 금리가 좀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는 정책이라고 봐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튀어나오면서 사실 이 550까지는 뭐 그냥 뭐 소득 확인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내 집 마련에 나서려고 했던 분들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실제로 많이 활용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 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대출이 많이 늘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지금 첫 번째 이슈에서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 국제 정세의 변화 등에 있었지만은 규제 완화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등등 해서 많은 그 연착륙 시도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는 연착륙에 대해서 연착륙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한 목소리로 지금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세 상승은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시장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세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매수세의 증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2019년의 가격을 100으로 놓고 매매 가격을 보니까 전국 아파트 단독 연립 다 합쳐가지고 지금 지수가 19년 말에 비해서 18% 높아요. 18% 높다. 높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1%가 높고요. 서울의 아파트도 21% 높아요. 이게 4월 통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2019년에 비해서는 약 20% 정도 높거든요. 전 더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게 주택 가격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지금 지수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50 오르고 하나는 50 내리고 그럼 0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주택 가격이 그냥 안 움직인 것 같지만은 거기 엄청 오른 게 있고 엄청 떨어진 게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직도 20%포인트 정도 코로나 이전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한 20% 정도 더 높아서 최소한 10% 이상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꼭 사야 된다고 하면 저는 서두르지 말고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기다리면 지금보다도 한 5% 낮은 가격으로 저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다 하더라도 즉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부 국제적인 어떤 그런 물건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초과열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그런 다양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100개면 100개 부동산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고 그중에도 오르는 것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수요자고 자금의 여유가 있고 큰 무리가 없으면 저는 미룰 필요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10%포인트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매수 어떤 심리, 매수세에 대해서는 우리 마지막 이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첫 번째 이슈로 한국은행 금리 동결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